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이 시간은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순교로 그 사랑을 증명했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네, 비아동 본당 조명순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비아동 본당 조명순 글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지난 시간에는 병호박해 이후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관련 이야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매님, 지금 한국 가톨릭교회에서는 조선왕조 치하에서 순교한 순교자들의 시복과 시성을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박해 시기에도 순교자 시복 작업이 준비됐었다고요? 네, 1857년 9월 24일 우리나라 교회에 의미 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해박해와 병호박해 순교자 82위가 가경자로 선포된 날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가경자 선포는 그 시복 시성의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 조선 대목군은 박해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시복을 위한 어떤 수속을 밟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네. 그렇다면 시복을 위한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예, 순교자들에 대한 순교 전기가 로마로 보내졌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요. 이들의 순교 전기는요. 1839년과 1846년에 조선 왕국에서 발생한 박해 중에 그리스도의 신앙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의 전기, 현 가롤러와 이 토마스가 수집하고 페레올 주교가 프랑스어로 번역한 것을 체 토마스 부제가 라틴어로 옮긴 것이라는 긴 제목의 문헌이었습니다. 네, 제목이 긴 만큼 제목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네, 그렇죠. 이 문헌은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1847년 봄 홍콩에서 입국 기회를 기다리던 최양업 부제가 이 페레올 주교로부터 전해받아서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었는데요. 그 후 파리 예방 전교회 본부로 이것이 보내졌다가 그해 10월 15일 파리에서 다시 지금의 시성성인 그 예부성성에 보내졌던 것입니다. 예부성성에서는 이 조선의 박해 사정을 고려해서 이 문헌만으로도 조사 수속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수록된 82명을 가경자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복을 준비할 수 있는 가경자가 탄생한 역사적인 순간이었겠네요. 네, 그렇겠죠. 이렇게 역사적인 가경자 선포 이후에 WG교는 또 이들과 또 다른 순교자들의 시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교자 360명 중에서 좀 더 확실한 210명을 뽑은 이 조선 주요 순교자 선정을 파리로 보냈고요. 1859년에는 좀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보유편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때 정리한 그 순교 보완 자료 또 조선사 서설 또 교우들의 옥중 서한 그리고 또 순교자들의 결안 그리고 1846년 병원연 그 순교자들의 보완 자료 그리고 연대순 순교자 명단 등을 토대로 해서 이 보유편 120쪽을 완성해가지고 1862년 10월에 이 파리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이때 수집된 이 국화문으로 된 이게 순교자들의 원자료와 또 그동안 WG교가 수집한 여러 귀중한 서적들은 이 1863년 봄에 WG교의 숙소에 화재가 나면서 불타서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나마 이 보유편이 파리로 보내지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렇죠. 네, 훗날의 이야기지만 이 가경자로 선포된 82명 중에서 3분은 증거가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했고요. 79위가 1925년 7월 5일에 복자품에 올려졌고요. 이 79위의 복자는 1984년 한국교회 설립 200주년에 방한하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병인박해 순교자 24위와 함께 성인품에 오르셨습니다. 아마 WG교님의 시복을 위한 준비 덕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1857년경에는 기도와 모금을 통해서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을 원조하는 전교회가 조선교회에 도입됐다면서요? 네, 이 전교회는 1816년 자리코에 의해서 프랑스 리옹에
일종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1822년 5월 3일 이 정교회라는 정식 단체로 발족이 되면서 다음 해인 1823년에 교황 비오 7세로부터 인준을 받은 그 일종의 선교 후원 단체였습니다. 이 프랑스 리옹에 본부를 둔 이 전교회는요, 각지의 회원들이 낸 회비를 선교 지역에 보냄으로써 천주교의 선교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조선교회의 경우에도 이 프랑스 선교사들이 입국을 하면서 이 정교회와 관련을 맺게 되었는데요. 1856년부터 병인박해가 일어난 1866년까지 이 정교회로부터 꾸준한 지원을 받아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고요? 네, 이렇게 조선교회가 정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상황이었지만 조선교회에 전교회 회원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 좀 특이할 만합니다. 네. 최양업 신부님이 쓴 1857년 9월 14일자의 서한을 보면요. 1년 동안 181명 신자를 전교회에 가입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이 전교회에 도움을 받고 있던 그 조선교회의 신자들이 다른 선교지를 돕는 이 전교회에 가입했던 걸 보면은 그 나눔의 정신을 또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또 선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조선에 파견된 선교사들의 생활이 어땠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그 병인박해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병인박해 직전 조선에서 12명의 선교사가 사목하고 있었다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네. 이들은 이렇게 이른 새벽에 기상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묵상과 미사봉헌을 하고 저녁까지 활동을 했는데요. 순방 기간에는 신자들을 교육하고 또 고해성사도 주고 또 예비 신자들에게는 시험도 치렀다고 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을 했답니다. 교촌 순방은 1년에 2번을 했었는데요. 매년 9월경에 시작을 해서 성탄 전에 끝냈다가 다시 성탄 후에 다시 재개를 해서 이듬해 부활절까지 계속했다고 해요. 그리고 5월부터 8월까지 비잖아요. 그때가 휴식을 취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철종 주기 이후 선교사들의 생활이 조금 나아졌다고요? 네, 철종이 주기한 이후에는 천주교에 대한 공식적인 탄압은 없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은 이전보다는 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고요. 또 홍콩에 있던 파리외방 정교회 극동 대표부와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선교 자금과 생활에 필요한 여러 물품들을 반입할 수 있었답니다. 병인박해 이전에 조선교회 신자 수는 어느 정도였나요? 네, 1865년 당시 조선교회의 신자 수는 2만 3천 명 정도였다고 해요. 이 1만 1,000명이었던 1850년에 비하면 약 배 이상이 증가한 것인데요. 네. 기록상 거주지를 알 수 있는 신자들은 그 2,976명이었는데 이 자료들을 보면 이들은 충청도의 50.5%인 1,503명이 충청도에 살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50% 이상이 내포 지역에 거주했기 때문에 특히 이 홍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신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내포 지역에 성지가 많은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네, 그렇죠. 그 다음이 바로 서울인데요. 서울에는 19.66%인 585명, 그리고 경기에 13.21%인 393명 순이었고요. 이어서 전라도는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되게 있었고요. 전라북도, 경상도, 황해도, 강원도, 평안도, 함경도, 제주 순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전라도 지역은 어땠나요? 예, 전라도의 경우에는 그 전라북도가 주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해안과 내륙 지역에 고루 교우촌이 존재했었는데요. 고산, 진산, 또 전주 지역에 많은 신자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박해시대 교우촌에서 생활하던 신자들은 옹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가장 많았다고요? 네, 그 박해로 생활 기반을 상실하고 이렇게 떠돌아 다니던 신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쉬운 생계 수단이 바로 옹기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이었다고 하고요. 네. 옹기를 팔러 다니는 것은 신자들 간의 연락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철종의 즉위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조선의 선교사와 신자들에게 병인박해 위협이 어떻게 닥치게 된 건가요? 네, 이렇게 살고 있던 선교사들에게 1864년 1월 철종이 후사 없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 즉 익종의 비인 신정왕후 조대비는 흥성군 이하행의 둘째 아들인 명복
즉 고종을 익종의 대통을 계승하도록 지명을 하고 국왕에 즉위를 시킵니다. 네. 고종은 당시에 12살 나이였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이 조대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 고종의 아버지로 대원군으로 봉해진 이 흥선군 이하응은 조대비로부터 섭정의 대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국정의 전권을 잡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새로운 집권 세력에 대해서 당시 선교사들은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어떤 두려움과 희망이었을까요? 네, 이 박해를 가하던 당파가 권력을 장악했다는 점과 비교적 그 온건파로 알려진 시파 사람들을 물리치고 반대파인 벽파 중에서만 고관들을 뽑는 정책들은 이 두려움의 이유가 됐고요. 네. 여러 해 전부터 천주교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있었던 점, 그리고 또 입교하는 사람이 좀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1860년 북경이 함락되었다는 함락이 조선에 미친 영향 등은 좀 희망적인 이유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흥선대원군과 베르네 주교와의 접촉이 있었다고요? 네, 그 이유는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통상 요구 때문이었는데요. 러시아는 1860년 이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북경을 함락하고 조약을 체결하게 될 때 이 조약을 주선한 대가로 시베리아 동부의 연해주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 우리나라의 두만강 사이에 두고 이 조선과 접경하게 된 것입니다. 네. 1864년 이후 러시아는 이 두만강을 넘어서 조선에 통상을 요구해 왔던 것인데요. 조선은 이 전통적으로 세국 정책을 실시해 왔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이 러시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북경 함락 등 그 서양 세력의 위협은 조선에도 역시 큰 두려움이었고요. 그 통상 요구의 위기감을 느낀 대원군은 러시아의 요구를 이렇게 물리치기 위해서 방책을 모색을 했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이이제이, 즉 다른 서양 세력을 끌어들여 가지고 러시아를 견제하자는 이 방아책이 모색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대원군은 이 프랑스를 통해서 러시아의 위협을 물리치기 위해서 당시 조선에 파견돼 있었던 프랑스 선교사들과 접촉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군요. 예, 이 사실은 베르너 주교의 그 1864년 8월 18일자 서한에서 알 수 있는데요. 대원군은 이 베르네 주교와 그 안면이 있는 관장에게 만약 주교가 러시아 사람들을 쫓아낼 수만 있다면 종교 자유를 주겠다라고 했고요. 네. 이 말을 전해 들은 베르네 주교는 러시아 사람들과는 나라도 다르고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 거절 의사를 전했기 때문에 이때 대원군과 베르네 주교의 첫 번째 접촉은 더 이상 진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1년이 지난 1865년 음력 9월 또 러시아인들의 새로운 통상 요구가 있었고요. 이 사건은 그 대원군과 베르네 주교가 다시 한번 접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 베르네 주교의 1865년 11월 19일자 서한을 보면요. 대원군과의 접촉 사실이 적혀 있기는 하지만 이게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는 사이에 조선교회의 그 지도자급 신자들도 이 정교의 자유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방책들을 모색하고 있었는데요. 1865년 12월 하순에서 1866년 1월 중순 사이에 그 당시의 신자였던 김면호 또 홍봉주, 이유일 등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영국, 프랑스와 동맹을 맺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를 위해서 조선에 와 있는 그 서양 주교들을 이용하자는 방아책을 이 대원군에게 다시 건의하기로 합니다. 네, 그리고 남종삼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한을 작성해서 대원군에게 전달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서한을 전달받은 대원군은 이튿날 남종삼을 불러서 과연 주교가 러시아인들을 막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는 다시 주교와의 면담을 요청을 합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신자들은 곧 종교의 자유가 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들의 연락을 받은 W 주교는 지방에 가 있었는데요. W 주교는 1866년 1월 25일에 또 베르네 주교는 1월 29일에 각각 서울에 도착을 합니다. 면담을 하려고요. 네. 하지만 대원군은 약속과는 달리 이 주교들과의 면담을 미루었고요. 네. 대원군과의 면담을 기다리던 이 두 분의 주교의 기대와는 다르게 1866년
2월 19일 교회의 지도자였던 최형 베드로 등이 체포가 되고 맙니다. 네. 그리고 또 며칠 후인 2월 23일에는 이 베르네주교와 그를 돕고 있던 홍봉주가 체포가 되면서 이 조선교회의 최대 박해인 병인 박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대원군이 왜 마음을 바꿨을까요? 네, 대원군이 이 주교들과의 면담 약속을 저버리고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에는 뭐 저희가 알겠습니까? 네. 대원군이 알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사를리 달래 신부가 자신이 있으니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이렇게 이유들을 좀 들고 있는데요. 첫째, 러시아인들의 유업이 좀 사라졌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중국에서도 이 서양인들을 다시 처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 이 서양인과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하라는 그 대신들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다를레 신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 병인박해는 대원군이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고 또 자신의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조정의 의견을 따랐고 그 결과 병인박해가 시작되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병인박해 순교한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아동 본당 조명순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